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하지만 요즘 우리 친구들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과학 상식을 알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 등에 널리 쓰이며 만물 실험 장비로 통하는 한화로. 그 하부에는 중성자를 이용한 6개의 연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은 바로 중성자 영상장치. 엑스선보다 훨씬 뛰어난 투과력을 지녀 만능 투시 물질로 불리는 중성자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본 장치는 중성자 영상 장치로서 물질마다 다른 중성자 투과 특징을 활용하는 장치입니다. 중성자는 엑스선과는 달리 금속은 잘 투과하고 물과 같은 가벼운 원선을 잘 투과하지 못합니다. 금속을 잘 투과하는 중성자의 성질을 이용해서 금속함 내부를 들여다보는 실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을 시료 거치대 위에 놓고 밖에 나가서 퀵 셔터를 열고 메인 셔터를 열면은 중성자가 원자로 내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게 된 중성자가 이 시료와 반응하게 되어 물질마다 다른 투과 특성으로 인해서 중성의 개수가 감소하고 그 감소되는 양을 이 검출기에서 검출하게 되면은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CCD 카메라에서 내부를 비파괴적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중성자 영상장치는 원자로로부터 나온 중성자 빔을 시료에 투과시켜 검출기를 통해 물질의 내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장치인데요. 장시간 시료를 노출시키며 영상을 찍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차폐시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준비된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하실까요? 빔 켜주시겠습니까? 예. 시설이 차폐된 것을 확인하면 중성자 빔을 쏘아 비파괴 검사를 실행합니다. 10장씩 찍겠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을 시료 거치대에 올려놓고 중성자로 찍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총으로 보이는 것이 금속으로 만든 사리암인데 엑스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중성자로는 그 내부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땅콩, 씨앗, 한지와 같은 것들이 중성자로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속함 내부가 평면적으로 보이는 X선 영상과는 달리 내부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형태까지 자세히 찍을 수 있는 중성자 영상장치. 과연 영상에 나온 대로 금속함 안에 촬영된 내용물이 들어있을까요? 오, 진짜 저 영상으로 본 것과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그것이 바로 중성자의 특징입니다. 자불상, 동자승, 한지, 쌀, 그리고 땅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복장유물과 같은 문화재에서는 엑스선을 할 수 없는 이런 금속 내부에 들어있는 다른 문화재를 관찰하는 데는 엑스선보다는 중성자가 훨씬 유용합니다. 직접 뜯어보지 않아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성자 영상장치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는데요. 연료전지 내부에서는 전류 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소 연료전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물이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파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치는 중성자 영상 장치로만 가능합니다. 몇 년 사이 영화와 드라마 산업 쪽에서 눈에 띄는 작품들 상당수가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호평을 받은 웹툰 기반 작품은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어 흥행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를 일명 IP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IP 비즈니스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와 장르 등을 연결하고 상표권 기반의 산업을 상품화하는 걸 말하는데요. 웹툰 산업도 빠질 수 없죠? 웹툰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업도 하나둘 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인 머스트비와 저희가 콜라보를 해서 웹툰으로 제작 중입니다.
K-팝과 K-웹툰의 아주 특별한 컬래버레이션. 각기 다른 장르의 시너지 효과를 겨냥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기업은 웹툰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류 콘텐츠가 세계를 공략할 새로운 흐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나 그다음에 웹소설이나 혹은 무빙툰이나 MD 상품이라든가 캐릭터 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품군들에 대한 것들이 좀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런 상품이나 이런 홍보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국별로 해서 플랫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늘어나는 추이가 너무도 1년 1년 명확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은 수백 개의 IP를 보유한 문화 제작사로 현재 다양한 웹툰과 콘텐츠를 국내와 해외에 제작해 유통 중에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자사의 웹툰 콘텐츠를 해외에 알리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포부만큼 타겟 국가도 다양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영미권 국가들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웹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30여 개 국가에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고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죠. 우리와 다소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오랫동안 축적된 좋은 작품들이 있기에 가능했죠. 큰 잠재력을 지닌 준비된 작가들이 존재하고 좋은 작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들이 있었기에 웹툰 강국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웹툰 산업은 기술적인 진화, 다른 장르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확장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앞으로 이러한 강점을 이용해 더 많은 파생 콘텐츠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요. 가능성 있는 작가분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이 잘 맞물려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예술로 보여지던 것이 만화였다면 지금의 웹툰은 더 나아가서 감상적인 측면에서의 기능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이 가능한 친화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웹툰의 힘이자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과학기술정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과학기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공유해 연구자들이 연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데요. IT 시대를 넘어 데이터 기술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방대한 과학기술 데이터와 슈퍼컴퓨터가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대한민국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이 이곳에 있습니다. 국민이 다 함께 누리는 국가 컴퓨터라는 뜻인데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똑똑하죠. 컴퓨터의 가장 큰 목적은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4층 연산을 하는데 이 4층 연산을 70억 인구가 420년 동안 할 계산을 1시간 만에 누리온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있는 일반 PC로 한 8만 대 정도 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일들은 누리온 한 대 가지고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4호기보다 기능이 70배나 향상돼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었는데요.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입니다. 260만 건 정도의 작업. 누리온 이거 작업수가 현재까지 서비스 시작한 이후부터 쭉 누적된 거죠. 매년 슈퍼컴퓨팅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이때 전 세계 컴퓨터의 속도를 평가해 500등까지만 슈퍼컴퓨터로 인정받습니다. 누리온은 무려 11위에 올랐죠.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기초과학이나 이 난제를 푸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분야를 볼 것 같으면 뭐 양자 쪽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분야, 소재 분야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과학 계산을 직접 수행도 하고
그런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가 바로 슈퍼컴퓨팅 응용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중한 국가 인프라인 만큼 엄격한 관리. 종합상황실에서 연구원들은 24시간 해킹을 감시하고 또 서버 장애가 있는지 탐지합니다. 저희 슈퍼컴퓨터가 8,000대의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서버가 장애가 났는지를 신속하게 탐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자동적으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도 예민한데요. 외부에서 냉수를 공급해 온도와 습도를 관리합니다. 그 양이 하루에 약 1,200만 리터나 되는데 약 3만 명의 일 식수량이죠. 커피박을 플라스틱 원료로 만드는 중요한 첫 공정은 건조부터 시작된다는데 이거는 수분을 머금어서 조금 축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24시간 동안의 건조 과정을 거쳐 커피박이 머금고 있는 수분을 모두 없애주는 것이 관건. 기본적으로 수분이 있게 되면 수증기가 이제 기체가 되면서 거기 안에 기공이 생겨서 제품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생산되는데 뚝뚝 끊기는 등 생산성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건조를 실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조된 커피박은 플라스틱 제형으로 탄생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네, 여기 안에는 저희가 건조한 커피박과 TP와 그리고 압출 공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첨가제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피박과 플라스틱 원료를 고온에서 녹여 열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온도 조절이다. 커피박이 과하게 열분해가 진행이 되면 생산이나 아니면 원료의 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시 후 국수처럼 기다란 모양으로 생산된 커피박 플라스틱. 마지막으로 잘게 절단해주면 그 커팅까지 완료된 원료는 요러한 형태의 알갱이로 생산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커피박 플라스틱은 사출기 안에서 원하는 모양대로 찍어내주면 커피박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이 완성된다. 이제 연간 35만 톤 가량의 커피박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60억 원. 그리고 12만 톤 가량의 굉장히 많은 탄소 발생이 하고 그걸로 인해 환경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희는 이걸 이용해서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커피박 플라스틱 제품, 연료와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 커피박 플라스틱은 일상용품뿐 아니라 인테리어 자재로도 무궁무진하게 쓰이고 있단다. 커피박뿐만 아니라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저희가 같이 이 수거 시스템으로 해서 환경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희는 LNG를 연료로 해서 배가 갈 수 있게 하는 LNG 추진선도 만들고 있습니다. 기름을 이용하는 일반 선박은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큰 문제였는데 하지만 기술자는 이제 환경까지 생각하는 배를 만들고 있다. 연료 자체를 이제 그 벙커 CU하고 선박용 디젤 오일을 썼기 때문에 그 기존 그 엔진인 경우에는 황화물하고 질소 화물이 다량 배출됐었습니다. 그런데 LNG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까다로운 0.1% 이하 규제가 이미 만족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엔진에도 친환경 기술인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적용해 선박을 운영하고 있단다. 디젤 엔진의 기동 방식은 피스톤이 압축과 폭발을 일으키면서 배기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가스가 여기 보시는 요 장치에 모여서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 의해서 질산화물을
최대한 저감시켜서 보시는 요 배관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선박에 비해서 약 60%에서 65% 정도의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에 앞장서기 위해 또 다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데 기존에 일단 내연기관은 이산화탄소가 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저감을 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선형 제작에 따른 연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지금 보이는 화면 같은 경우는 앞에가 그 선박의 앞부분, 그 다음에 선박의 뒷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배가 전진을 할 때는 그 선박의 앞부분에서 저항이 많이 걸려서 지금 파형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는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는 아끼고 연비를 높이기 위해 3D 모델링으로 배 모형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최적화된 선형으로 배를 제작한다. 또한 선박의 필수 조건은 다름 아닌 화물 운송과 승객 안전인데 이에 딱 맞는 맞춤 기술이 있단다. 저희는 특별히 SRTP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SRTP는 Safe Return to Port라고 한쪽 축이 고장이 나더라도 한쪽 축으로 가까운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바다에서 맞닥뜨리는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화물, 여객 운송이 가능해진단다. 앞으로도 환경과 안전을 큰 가치로 두고 보다 앞선 선박 건조 기술을 선보이고 싶다는 기술자. 친환경 선행 기술과 여러 친환경 장비를 반영하여 탄소 중립 기술 트렌드에 맞추어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중소형 선박 개발 및 건조에 더욱더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화려한 옷을 좋아했다는 디자이너 단하. 고등학교 시절 교복이 한복이었을 뿐 아니라 매듭 장인이었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한복은 늘 그녀의 곁에 있는 익숙한 옷이었습니다. 이후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한복을 직접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복 디자이너로서의 길로 들어서게 된 후 기본부터 제대로 한복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 노력 끝에 직접 디자인한 작품이 탄생하게 됐지만 막상 대중들에게 알리기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첫 선을 보인 무대는 바로 캐나다 패션 위크였습니다. 이날의 무대가 글로벌 K-팝 그룹과의 인연을 만들어준 것인데요. 패션 위크 영상과 SNS 등을 본 블랙핑크 관계자의 제의로 뮤직비디오 의상 디자인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 씨가 입었던 의상은 조선시대의 선비가 입었던 도포를, 로제 씨가 입었던 의상은 조선시대 속옷인 가슴 가리개를 크롭탑으로 재탄생시켰고, 위에 입었던 아우터는 조선시대 무사들이 입었던 천릭이라는 옷을 모티브로 탄생됐죠. K-팝 그룹의 패션은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았고, 한복은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인식을 세계인들에게 심어주었죠. 사실 이전에는 이제 서양권에서 봤을 때 이 동양 아니면은 아시아권의 옷이라고 하면은 치파오라든지 기모노를 먼저 떠올렸는데, 이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이후로는 이 한복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구글 키워드 검색량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세계인들의 한복이라는 그 키워드를 정말 각인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한복 자체가 예뻐서 놀러 와서 한복을 직접 입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구매하시는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정말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해요.
전통의 재해석 능력이 곧 패션이 되고 경쟁력이 된다고 믿는 그녀의 도전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한복을 알리고 우리도 잊고 지냈던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한복 디자이너 다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을 현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뿌리부터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복 세계화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지만은 정말 아주 의미 있는 도약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문화를 좀 많이 즐기면은 전통 문화도 정말 지속 가능한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예쁜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사진은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지역에서 새벽에 어느 한 사람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유튜브로도 많은 그런 영상들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아침에 파란 하늘에 하얀색 흰 구름띠가 있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런 커다란 폭발음이 들려서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도망가고 전쟁이 난 것 같은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경보음도 울리고요. 굉장히 큰 폭발이 현상이 발생해서 무려 1,700명 정도가 다치고 건물 6,000채나 7,000채 정도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크기 한 17m 정도 되는 그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소행성이 갑자기 지구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유엔은 전 세계 차원에서 지구방위대 2가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SMPAG, Same Page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각국의 우주청들의 국장들이나 대표들이 다 모여서 지구에 충돌할 그리고 지구에 큰 피해를 야기할 만한 소행성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주청들의 로켓이나 탐사선들을 다 보내서 소행성을 조사하고 소행성에 실제로 궤도 변경을 준비하는 그러한 미션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실제로 가상의 훈련으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성방위학회에서는 가상의 지구 충돌 소행성을 시나리오를 잡고 실제로 현재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로켓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소행성의 궤도를 비켜 지나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AWN이라고 하는 국제 소행성 경보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은요. 이 소행성이 발견되고 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 관측을 해야지 정확히 소행성이 지구를 비켜 지나가는지 혹은 충돌하더라도 태평양 정가운데에 떨어질지 뉴욕에 떨어질지 정확한 충돌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행성 관측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발견한 소행성이 미국이 아침이 되면 천문대에서 관측을 못하니 우리나라에 연락을 해서 우리나라가 또 그 소행성을 연속해서 관측하고 우리나라의 밤이 끝나면 유럽에서 이어서 소행성을 관측을 계속하는 그런 국제적인 소행성 관측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2016년부터 이 2개의 우주방위대 조직에 가입을 해서 우리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첼라빈스크 사건이 있기 전부터 지구는 이렇게나 많은 그런 유성체, 작은 크기의 소행성의 충돌을 경험을 했습니다. 보시는 가장 위에 러시아 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앞서 설명드린 2013년 2월에 떨어진 첼라빈스크 유성체 폭발 사건이었고요. 나머지 것들 크고 작은 크기의 소행성의 유성체의 충돌에 의한 폭발은 지구상의 어디에서든지 지금 보시는 그림의 고위도나 저위도의 어떤 의존도도 없고 바다에 훨씬 더 많이 떨어지거나 육지에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의존성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이 그래프를 플롯을 해봐도 어느 특정 시기에 많이 떨어지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지구는 언제라도 지구의 어디라도 소행성의 유성체의 충돌은 항상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지구 근처에 존재하는 3만 개 가까운 소행성의 궤도를 계속 앞으로 100년 동안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단 한 개도 지구와 충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구와 충돌했던 그런 증거가 남아있는 것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크기의 소행성은 언제라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벨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과학자가 노벨상을 차지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노벨상 수상 전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이벤트, 바로 이그노벨상 시상식입니다. 이그노벨상은 기발하면서도 잉여스러운 연구에 주는 상으로 일명 괴짜 노벨상으로 불리는데요. 올해도 기발한 연구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먼저 올해의 물리학상. 미국 웨스트체스터대 연구진이 오리 새끼가 줄을 지어 헤엄치는 이유를 연구했는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일렬 헤엄이 에너지 보존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치바공대 연구진은 문고리를 돌릴 때 가장 효율적인 손가락 개수를 연구해 공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크기가 다른 손잡이를 돌리게 해 사용하는 손가락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손잡이의 지름이 1cm보다 크면 손가락 3개, 2.5cm를 넘으면 4-5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네요. 문학상은 미국 MIT 연구진에게 돌아갔습니다. 법률 문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법률의 복잡한 개념보다 문장을 나누어 쓰지 않고 하나로 합치는 것이 법률 문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하, 듣다 보니 도대체 이런 연구는 왜 하는 건지 궁금해지지만 이그노벨상의 목표는 일단 웃기고 생각하게 해주기라네요. 어쩌면 어떤 연구든 자세히 파고들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깨우쳐주기 위한 시상식이 아닐까요?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생활 속 과학 정보만 모아 전달해드렸는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